내가 흘린 피눈물 그 이상으로 반드시 돌려주마. 내가 흘린 피눈물 그 이상으로 반드시 돌려주마. 남편은 제 인감을 훔쳐 전 재산을 들고 도주했고 아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를 미끼로 팔아넘겼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버려졌고 노인의 똥기저귀를 갈며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놈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증거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택과 판단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임정자 씨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좋았습니다. 베란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 따가워서 눈이 부실 정도였지요. 박만호는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부산에 큰 공사건이 잡혔다며 제일 아끼는 이태리제 양복을 꺼내 입더군요. 넥타이를 매주는데 평소에는 잘 뿌리지 않던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게 늙은 남편의 마지막 멋부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녁에 올 때 좋아하는 알탕이나 끓여놓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대답 대신 묘한 웃음을 흘리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까요?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택배기사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낯선 남자들이 거실을 침범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거실 TV이며 냉장고, 심지어 제가 아끼는 자개장롱에까지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딱지 붙이는 건조하고 섬뜩한 소리가 제 심장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달관이라더군요. 저는 멍하니 서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부산 출장을 갔다고요. 그러자 그중 책임자처럼 보이는 남자가 서류 뭉치를 제 가슴에 툭 던지더군요. 남편 박만호가 회사 돈 30억을 횡령해서 도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의 연대보증인이 바로 저 임정자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척추까지 기어 올라왔습니다. 서류 맨 밑바닥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선명하게 제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사업 확장을 한다며 잠시만 인감을 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금방 쓰고 돌려준다던 그 말을 우리 아들 세진이 결혼 자금 불리려면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한다던 그 말을 저는 바보처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부부니까요. 40년을 한 이불 덮고 산 내 남편이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62 먹은 저를 차가운 마룻바닥에 패대기 친 흉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도어락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릭.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아들 세진이었습니다. 제 유일한 희망, 제 목숨보다 귀한 외아들. 남편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지 못해도 적어도 놀란 가슴을 안아주러 왔을 거라 믿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아졌습니다. 저는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사라졌다고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울먹였지요.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녀석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집안 꼴을 훑어보는 녀석의 눈빛에는 걱정이 아닌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대뜸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빠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사달을 만드냐고요. 쪽팔려서 친구들한테 말을 못하겠다며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관리를 못했다니. 평생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 위에 모든 걸 바친 어미에게 할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가슴이 턱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너는 엄마가 걱정되지도 않느냐고, 아빠가 작정하고 도망친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지요. 그랬더니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명의로 된 비상금 통장 있지 않냐고, 그거라도 내놓으라고
손을 내밀더군요. 지금 자기 카드값도 막혔다며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제 주머니를 뒤지려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아들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의 전, 낯선 수컷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화분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악을 썼지요.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살던 순한 엄마가 도끼를 품자 아들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녀석은 미친 노인네 취급하며 욕설을 내뱉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정막이 감도는 거실, 저는 깨진 화분 흙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데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난도질당해서 몸뚱이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으니까요. 일주일 뒤 저는 완벽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땡전 한 푼 없이 길바닥으로 내몰렸습니다. 수중에 남은 건 현금 5만 원과 낡은 보스턴백 하나뿐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저는 보증금 없는 월세방을 찾아 헤맸습니다. 서울 변두리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밤이면 취객들의 고성방가가 들리는 반지하 단칸방이 제 새로운 거처가 되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62 먹은 할머니를 써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식당 설거지를 하러 갔더니 손이 느리다고 하루 만에 쫓겨났고 청소 일을 하러 갔더니 허리가 굽었다며 면접조차 보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알바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지요. 며칠을 나면 반개로 버티다 보니 눈앞이 핑 돌더군요. 이렇게 굶어 죽는 건가 싶어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그때 짐 가방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열어본 그곳엔 빛바랜 자격증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교육을 해준다기에 혹시나 해서 따두었던 것이었지요. 그때 남편은 그 자격증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사장 사모님이 어디 가서 똥오줌 받아내는 일을 하려고 그러냐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잘하라고 핀잔을 줬었지요. 저도 그때는 장롱 면허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에 혹시 나중에 남편 사업이 망하면 이거라도 해서 밥은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따두었던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요. 남편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종이 쪼가리가 지금 제 목숨을 구할 유일한 동아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격증을 챙겨 들고 인력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초보 요양보호사를, 그것도 나이 많은 여자를 반기는 곳은 없었습니다. 인력사무소 소장은 제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듯 서류 한 장을 꺼내더군요. 아주 까다로운 자리가 하나 있는데 급여는 다른 곳보다 2배를 주지만 일주일 넘게 버틴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강남의 구회장댁. 워낙 성질이 불같고 의심이 많아 간병인들을 하녀 부리듯 해서 다들 도망쳐 나온다는 곳이었습니다. 소장은 저를 힐끔 보며 여기라도 가보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굶지 않으려면 똥오줌이 아니라 독약이라도 받아내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제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구회장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으리으리한 대문과 높은 담벼락. 제가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훅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썩어가는 외로움의 냄새, 그리고 지독한 약 냄새와 노인 특유의 퀴퀴한 채취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구만석 회장. 한때 명동 사채 시장을 주름잡았다던 전설의 큰손이라는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그저 쪼그라든 뒷방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기도 전에 노인은 걸걸한 쇳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어떤 년이 내 재산 훔치러 들어왔냐며 곁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던지더군요.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제 발치로 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놀라서 비명을 질렀겠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던진 말보다 덜 날카로웠으니까요. 저는 묵묵히 허리를 굽혀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 깨진 조각을 줍듯이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훔치러 온 거 아니라고, 어르신 식사 챙겨드리러 왔다고요. 노인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서운지 살이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라고 들었는데 저 눈빛은 정신 나간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맹수의 눈 같았지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생활이 지옥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쉽지는 않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낀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으로 입술을 깨물며 노인의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구회장 댁에서의 생활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니, 총칼만 안 들었지 정신을 갉아먹는 고문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비상벨이 울려댔습니다. 찌익하는 그 날카로운 기계음은 잠든 제 뇌수를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요. 눈을 비비며 안방으로 달려가면 구 회장은 젖은 기저귀를 침대 밑으로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밥이 늦었다, 물이 차갑다, 공기가 탁하다 등등 온갖 트집을 잡아 제게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하루는 갓 끓인 전복죽을 대령했는데 죽이 뜨겁다며 그릇째 제 발 밑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뜨거운 죽이 발등을 덮치고 바닥에 흩뿌려지는 순간 화가 나기보다는 깊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발등이 벌겋게 부어오르는 쓰라림보다 60 넘은 나이에 남의 집에서 죽그릇이나 치우고 있는 제 처지가 더 쓰라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묵묵히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았습니다. 구 회장은 그런 저를 보며 군뱅이 같은 여편네라고 혀를 찼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힘도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 회장의 행동이 단순히 치매 노인의 망령이라기엔 어딘가 자기적인 구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깨진 그릇을 치우거나 묵묵히 욕설을 받아내고 있을 때면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또렷해지곤 했습니다. 마치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언제쯤 폭발해서 도망칠지 관찰하는 실험자 같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걸레질을 하다 말고 허리를 두드리자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군요. 독한 년. 다른 년들은 사흘을 못 버티더니.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놈들끼리 알아보는 일종의 서늘한 인정 같은 것이었지요.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움직이는 가구 혹은 감정을 배설하는 쓰레기통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밤마다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도망간 남편과 저를 버린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인간들이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는데 보란듯이 살아남아서 그들 앞에 서는 날을 상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통이 심해질수록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내가 여기서 죽어나가나 아니면 악착같이 살아서 너희들을 씹어먹나 두고 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취업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들 세진이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공포가 먼저 느껴지더군요. 녀석의 행색은 꽤나 멀끔했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녀석은 여전히 유행하는 브랜드의 점퍼를 입고
머리에는 왁스까지 바른 상태였습니다. 엄마가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는 동안 아들은 여전히 철없는 도련님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핸드백부터 낚아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월급날 지났잖아. 돈 좀 줘. 나 급해. 안부 인사 따위는 없었습니다. 밥은 먹었냐는 말 한마디 없이 오로지 돈 냄새만 맡고 달려온 하이에나 같았습니다.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이 쏟아져 나오자 세진은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겨우 이거야? 그 영감탱이 돈 많다며? 팁 같은 거 안 줘? 엄마가 좀 싹싹하게 해서 뭐 좀 뜯어내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식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제 어미한테 도둑질을 종용하다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올려붙이려다 멈췄습니다. 때릴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아빠랑 연락하니? 아빠가 어딨는지 정말 몰라?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어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녀석은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직감이라는 건 무서운 법이니까요. 녀석에게서 묘하게 낯익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도망치던 날 뿌렸던 그 싸구려지만 독한 사약 냄새였습니다. 심증이 굳어지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두 부자가 짜고 나를 이 지옥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건가? 남편이 내 인감을 가져가던 날 아들이 옆에서 부추겼던 일, 경매가 넘어가기 직전 아들이 자기 명의의 차를 급하게 팔아치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제가 더 이상 돈을 줄 기미가 안 보이자 욕설을 중얼거리며 돌아섰습니다. 늙은 게 눈치는 빨라가지고. 엄마, 나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다음엔 목돈 좀 만들어놔. 알았어?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놈들이 나를 밟고 지나가게 놔둘 순 없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내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제 안의 모성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구 회장이 병원 정기 검진을 위해 외출한 날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평소 구 회장은 안방과 거실을 제외한 다른 곳, 특히 2층 서재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청소조차 용역업체를 따로 불러시킬 정도로 철저히 통제된 공간이었지요. 하지만 그날따라 2층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고양이라도 든 건가 싶어 조심스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서재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창문이 흔들리며 난 소리였나 봅니다.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서재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은 온통 책과 서류 더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책장 사이로 낡은 금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구 회장이 평소에 끼적거리던 메모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무심코 책상 위를 정리하려는데 서류 더미 밑에 깔린 낯익은 봉투 하나가 제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누런 대봉투. 겉면에는 XX건설 시공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지만 하단에 찍힌 회사 로고가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만호건설. 바로 제 남편 박만호가 운영하던, 지금은 폐업 처리된 그 회사의 로고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남편의 회사는 구로동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이었고 강남 큰손인 구 회장과는 접점이 전혀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홀린 듯이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공사 견적서가 아닌 차용증과 각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날짜는 3년 전부터 최근까지.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시작해 억 단위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빨간 펜으로 거칠게 휘갈겨 쓴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만호, 이 사기꾼 새끼, 내 돈 30억.
반드시 찾아내서 죽여버린다. 아내 임정자. 요양사 자격증 있음. 미끼로 쓸 것.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취직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력사무소 소장이 난처해하며 추천해 준 것도, 다른 간병인들이 못 버티고 나간 것도 전부 짜여진 각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구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박만호의 아내라는 걸, 그리고 남편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혹은 화풀이 대상으로 저를 채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구 회장의 휠체어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 여사, 어디 갔어? 물 안 떠오고 뭐해? 걸걸한 목소리가 1층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를 원래대로 쑤셔넣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구 회장의 눈빛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멍한 듯 하면서도 날카롭게 저를 쏘아보는 그 눈. 그는 제가 2층에서 내려온 걸 봤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그 서류를 보기를 기다렸다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 가져왔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내밀자 구 회장은 물잔을 받아들며 제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노인답지 않은 엄청난 악력이었습니다. 임 여사,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뭐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음산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태어난 척했습니다. 아닙니다. 날이 추워서 그렇습니다. 구 회장은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이라고 하나? 박만호 사장.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구 회장의 눈빛이 거짓말하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그러자 구 회장이 잡고 있던 제 손목을 확 뿌리쳤습니다. 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알면 됐어. 가서 밥이나 해. 오늘은 잡곡밥으로 해. 꼭꼭 씹어먹게. 그는 다시 휠체어를 돌려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계속 붙어 있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집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싼 똥이 여기 묻어 있었고 구 회장은 그 냄새를 맡고 저를 낚아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포보다는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여기 있으면 남편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30억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제 발로 호랑이 뱃속으로 들어온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밖으로 나가봐야 기다리는 건 빚쟁이들과 배신한 가족뿐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이 괴팍한 노인네와 승부를 보는 게 낫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깨진 물잔 조각을 치우며 다짐했습니다. 이 집의 비밀을, 그리고 남편 놈의 흔적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다고요. 그것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구 회장의 방에서는 기이한 독대가 이루어졌습니다. 평소라면 치매 노인의 헛소리와 요양사의 타박 소리가 오갔을 방이었지만 그날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구 회장은 휠체어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탁한 눈동자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틱틱하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남은 수명을 카운트다운하는 것 같아 섬찟했습니다. 임 여사, 자네 억울하지 않나? 한참 만에 입을 뗀 구 회장의 목소리는 낮에 소리 지르던 쇳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차분하고 바닥을 긁는 듯한 저음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죽고 싶을 만큼 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구 회장이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말하더군요. 그럼 나랑 거래 하나 하지. 자네 남편 박만호, 그놈이 내 돈 30억을 꿀꺽하고 튀었어. 근데 내 눈엔 보여. 그놈 혼자 한 짓이 아니야. 자네 아들놈, 그놈 냄새가 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냄새라니. 구 회장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베개 밑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틀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저희 아버지 믿어주세요. 이번 것만 성공하면 이자 2배로 쳐서 갚습니다. 여기 저희 어머니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입니다. 확실하죠? 세진이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제 인감을 빌려갈 때 옆에서 엄마 아빠 한 번만 믿어봐라고 바람을 잡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단순히 아빠를 도우려는 효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비와 짜고 어미를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쓴 공범이었던 겁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비굴하고 탐욕스러웠습니다. 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뱃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와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구 회장이 녹음기를 끄며 제게 제안했습니다. 나는 몸이 이래서 놈들을 쫓을 수가 없어. 경찰, 검찰, 다 돈으로 매수된 놈들이야. 믿을 건 자네뿐이네. 자네가 내 눈과 귀가 되어주게. 박만호 그놈이 어디 숨었는지, 자네 아들놈이 내 금고를 어떻게 노리는지 감시해. 그 대가로 내가 자네 노후는 책임지지. 잃어버린 아파트 내가 다시 찾아주겠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미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 녹음기 속에서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저는 구 회장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속에 불덩이를 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묶인 기묘한 공범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창문이 덜컹거렸고 집안의 습기가 곰팡이 냄새를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우비를 뒤집어 쓴 아들 세진이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녀석은 빗물 뚝뚝 떨어지는 우비를 거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밥은? 뻔뻔했습니다. 지난번에 돈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고 간 놈이 오늘은 마치 효자라도 된 양 능청을 떨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식은 밥과 김치를 꺼내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들은 밥을 허겁지겁 퍼먹으며 곁눈질로 안방 동태를 살피더군요. 숟가락질 소리가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쩝쩝. 그 소리가 마치 제 살점을 뜯어먹는 소리처럼 들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밥을 다 먹은 아들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엄마, 그 노인네 상태 어때? 오늘따라 조용하네. 약 먹고 자? 그래, 주무신다. 왜? 아니, 그냥 엄마 고생하는데 내가 뭐 도울 거 없나 해서. 혹시 그 노인네 금고 열쇠라든가 통장 같은 거 어디 두는지 봤어?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구 회장의 예감대로 놈은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라 이 집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짐짓 모른 척하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제 떨리는 심장 소리를 감추면서 말입니다. 난 모른다.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니? 똥 기저귀 갈아내기도 바쁜데. 그러자 아들이 제 뒤로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이 섬뜩했습니다. 안마가 아니라 언제든 제 목을 조를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에이 엄마,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봤어. 이 영감탱이 현금으로만 50억 넘게 쟁여두고 있대. 그거 훔치자는 게 아니야. 그냥 잠시 빌리자는 거지. 아빠 사업 자금 메꾸고 나도 좀 살고 엄마도 편하게 살고. 좋잖아.
빌려 도둑질을 그렇게 부르니? 너랑 아빠가 내 인감 훔쳐간 것도 빌린 거였니? 제가 정색하며 묻자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무르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입김이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역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엄마, 말 조심해. 훔치긴 누가 훔쳐? 엄마가 동의했잖아. 기억 안 나? 치매야? 왜 자꾸 딴소리해?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분명 도장을 훔쳐갔으면서 이제 와서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기억을 조작하려 들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폭발하면 안 된다. 증거가 필요하다. 구 회장과 약속한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 한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 속에 넣어둔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뒤를 돌아 아들과 마주 섰습니다. 아들의 눈동자는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불쌍하고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진아, 엄마가 무서워서 그래. 지난번에 빚쟁이들 왔을 때 너도 봤잖아. 이번에 또 잘못되면 엄마는 정말 죽어. 솔직히 말해줘. 아빠랑 너 정말 계획적으로 그런 거야? 엄마한테 덮어 씌우려고? 아들은 제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는지 비웃음을 흘리며 긴장을 풀더군요. 아, 진짜 답답하네. 계획이 아니라 작전이라니까? 아빠가 필리핀 가서 자리 잡으면 엄마랑 나 부르기로 했어. 근데 당장 자금이 필요하니까 엄마 명에 좀 쓴 거고. 그 영감탱이 돈만 있으면 우리 가족 다시 모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열쇠 어딨어? 빨리 말해. 그럼 아빠가 엄마 버리고 간 건 아니네. 나중에 데리러 오는 거지. 그렇다니까. 아, 몇 번을 말해. 그 영감 금고에 파란 장부 있지? 그거 가져오면 게임 끝이야. 거기 아빠 약점이 잡혀 있어서 그것만 없애면 빚도 사라진다고. 걸려들었습니다. 아들 입으로 술술 불었습니다. 파란 장부의 존재, 그리고 그것을 없애려는 목적까지. 이 대화는 고스란히 제 주머니 속 휴대폰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뼈가 시리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놈은 엄마의 아니보다 아빠의 범죄 증거 인멸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그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도구이자 버리기 쉬운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식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열쇠는 안방 서랍장에 있어. 근데 지금은 회장님 깨어 계시니까 나중에 내가 찾아서 줄게. 아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진짜지?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네. 알았어. 그럼 내일 다시 올게. 꼭 찾아놔야 해? 그 녀석은 제 어깨를 툭 치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녀석이 현관문을 나가는 순간 제 아내 모성도 함께 문 밖으로 내보냈으니까요. 다음 날 구 회장의 부름을 받고 낯선 중년 신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에 날카로운 눈매, 한눈에 봐도 깐깐해 보이는 인상의 변호사였습니다. 구 회장은 저를 변호사 앞에 앉히고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한정 후견인 지정 및 재산관리 대리인 위임장 수임인 임정자.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구 회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양반, 이 사람이 내 대리인이야. 앞으로 내 모든 법적 권한은 이 사람한테 위임하네. 박만호 그 사기꾼 놈 잡는 일, 그리고 내 남은 재산 처분하는 일까지 전부. 변호사는 의아한 눈초리로 저와 구 회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요양보호사에게 전 재산을 맡긴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구 회장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래. 멀쩡할 때 해놓으려는 거야. 토 달지 말고 공증해.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더니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힘없는 할머니가 아닙니다. 300억 자산가의 법적 대리인이자 남편과 아들을 심판할 칼자루를 쥐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과연 내가 이 무거운 칼을 휘두를 수 있을까? 그때 구 회장의 거친 손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쫄지 마. 자네 뒤엔 내가 있어. 그리고 자네가 흘린 눈물, 그놈들 피눈물로 갚아줘야지. 안 그런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이 얼마입니까? 제가 당한 수모가 얼마입니까?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힘주어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인주 묻은 도장이 종이 위에 선명한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계약의 완성이자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가고 난 뒤 구 회장은 제게 낡은 이지폰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걸로 연락해. 내 비밀 라인이야. 그리고 박만호한테 미끼를 던져. 내가 위독하다고, 유산 상속 때문에 찾는다고 소문을 내. 저는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놈들은 제 손바닥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가장 잔인하고도 화려한 지옥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칼을 갈았습니다. 쓱, 쓱. 숫돌에 칼날이 갈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물을 썰고 팔을 다듬는 식칼이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놈들의 탐욕을 도려내는 수술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제 콧노래가 마치 장송곡처럼 음산하게 부엌을 채웠습니다. 우리가 던진 미끼는 단순했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구만석 회장 급성 심근경색으로 혼수 상태, 유일한 상속자를 찾는 중 이라는 찌라시가 정보지를 타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돈 냄새라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맞는다는 박만호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자신이 횡령한 사실을 덮고 구 회장의 남은 재산까지 가로채기 위해 반드시 제 발로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지루하고도 피가 말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실 창문을 닦으며 대문 밖을 주시했습니다. 빗물 자국을 닦아내는 제 손길은 묵묵했지만 속에서는 시커먼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살 비비고 살았던 남편을 내 손으로 감옥에 보내기 위해 기다리는 심정을 누가 알까요? 그것은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과정이 아니라 사랑했던 기억조차 오려내어 불태우는 자기 파괴의 과정이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 몇 번이나 현관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박만호 명의로 된 입국 기록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놈이 왔습니다. 그 뜨거운 남쪽 나라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던 놈이 이제 제 무덤인 줄도 모르고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구 회장은 그 소식을 듣고도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휠체어 손잡이를 톡톡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맞을 준비해야지. 내 방은 완벽하게 세팅됐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소 호흡기와 심전도 모니터, 그리고 병실처럼 꾸며진 안방. 모든 것이 놈을 속이기 위한 완벽한 무대 장치였습니다. 장면 낯선 악취. 다음 날 오후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습한 바람만 불었습니다. 정적을 깨고 대문의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잡힌 얼굴은 제가 평생을 의지했고 배신당했던 남자 박만호였습니다.
필리핀의 태양 아래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입고 있는 셔츠는 계절감 없이 화려한 꽃무늬였습니다. 한국에 태풍이 오고 아내가 길바닥에 나앉는 동안 저 인간은 낙원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화면을 보는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짐짓 모른 척하며 인터폰을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아랫배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아, 나야. 마누라고. 당신 남편. 문 열어, 빨리.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반가움이나 미안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오로지 욕망에 찬 목소리. 저는 심호흡을 크게 내쉬고 리모컨 버튼을 눌러 육중한 철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끼익 하고 열리는 대문 소리가 마치 지옥의 아가리가 벌어지는 소리처럼 음산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두리번거리며 구회장을 찾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대뜸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해? 영감님은? 돌아가셨어? 아직 숨은 붙어있고? 저를 걱정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잘 지냈냐, 밥은 먹었냐는 인사치레조차 생략한 채 오로지 돈주머니인 구회장의 안위만 묻는 저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살아계셔. 방에서 주무신다. 근데 여보, 당신은 어떻게 알고 왔어? 도망칠 땐 언제고. 제 서늘한 말투에 남편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뻔뻔한 얼굴로 말을 돌렸습니다. 땀에 젖은 그의 몸에서 싸구려 코코넛 오일 냄새와 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도망이라니. 사업차 급하게 출장 간 거지. 당신이 오해한 거야. 그리고 내가 온 건 당신이랑 세진이 고생 안 시키려고 온 거라고. 영감님 유언장 아직 작성 안 된 거 확실하지?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저 혓바닥이 가증스러워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들 세진이었습니다. 녀석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니 거실에 서 있는 아버지를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빠, 혼자 왔어? 나 빼놓고 혼자 다 먹으려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부자 상봉의 감동은 없었습니다. 먹잇감을 두고 다투는 하이에나 2마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자식이 애비한테 대들어? 내가 너 잘 살게 해주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고생? 혼자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산 게 고생이야? 내 돈 내놔. 내 목 챙겨주기로 했잖아. 서로 물어뜯는 두 짐승의 꼴을 보고 있자니 제 인생 40년이 저 바닥을 기고 있는 것 같아 처참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껍데기가 벗겨지자 그 안에는 썩은 욕망 덩어리들만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유리 잿더리를 바닥에 힘껏 내리쳤습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의 소음을 일순간에 집어삼켰습니다. 두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 꽂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품에 안고 있던 파란색 장부를 그들 앞에 툭 던졌습니다. 그만들 해. 보기 역겨우니까. 돈?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남편이 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보더니 사색이 되었습니다.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이건 당신이 이걸 어떻게 긴. 당신이 멍청하게 흘리고 간 똥. 내가 치우다가 주었지. 저는 장부 옆에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빠가 시켰어. 이번만 성공하면 30억 챙길 수 있다고 엄마 인감 훔쳐오라고 했단 말이야. 아들 세진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비굴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이 여편네가 미쳤나? 야, 세진이 너 뭐해? 엄마 잡아. 저 장부 빼서. 저거 없으면 증거도 없어. 아들이 쭈뼛거리며 저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래, 찔러봐. 차라리 찌르고 끝내라. 내 놈 손에 죽느니 내가 혀 깨물고 죽는 게 낫다. 남편이 괴성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려는 찰나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이 열리고 휠체어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릭끼릭.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구 회장의 휠체어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4명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은 구 회장이 고용한 사설 경호팀과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누가 내 대리인에게 칼을 겨누나? 구 회장의 목소리에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라던 노인이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타나자 남편과 아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손에서 칼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챙그랑. 회장님? 위독하시다고. 위독? 자네가 보고 싶어서 꾀병 좀 부렸지. 내 돈 들고 튀는 쥐새끼들 잡으려면 그 정도 연극은 해야 하지 않겠나? 구 회장의 손짓에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남편과 아들을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남편이 억울하다며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차였습니다. 열린 대문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서류와 구속영장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입니다. 박만호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세진 씨, 특수절도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은색 수갑이 차가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남편의 손목을 휘감았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제 귓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울며불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감옥 가기 싫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아들을 보며 저는 발을 빼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허리를 굽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진아, 감옥 가서 잘 생각해보렴. 내가 훔친 게 도장인지 아니면 내 엄마의 인생인지. 수사관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두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빗줄기가 가늘어졌지만 여전히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경찰차에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어지럽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차에 타는 순간까지 저를 돌아보며 악을 썼습니다. 임정자,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린 부부잖아. 가족이잖아. 부부, 가족. 그 단어들이 빗물에 씻겨 하수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부는 남이 되면 그만이고 자식은 품 떠나면 남이다. 내 이름은 임정자야. 내 마누라도 내 엄마도 아니라고.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저는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옷이 다 젖어 들어갔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끌어올라 40년 묵은 체증을 녹여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뒤에서 구 회장이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임 여사,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텅 빈 마당,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저의 쓸쓸하지만
통쾌한 승리를 축하해주는 유일한 관객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연행된 직후 저는 구 회장의 배려로 변호사와 동행하여 경찰서 조사실에서 그들의 조사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매직미러 너머 취조실의 풍경은 제가 알던 가족이라는 허상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수갑을 찬 남편은 책상을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저놈이 내 아들이지만 아주 질이 나쁜 놈입니다. 젊은 놈이 도박빚에 쫓겨서 애비를 협박했다니까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추악한 배신이었습니다. 옆방의 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울며불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빠가 시켰어요. 저는 엄마 인감 있지만 알려줬지. 훔친 건 아빠라니까요. 아빠가 30억 생기면 저한테 10억 준다고 꼬셨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들의 악의 다툼. 그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의 민낯이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분노보다는 깊은 환멸이 밀려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일말의 죄책감, 혹시 내가 너무 심했나 싶었던 연민의 감정조차 그 순간 깨끗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다는 신호였지요. 취조실을 나오는데 등 뒤에서 남편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자야, 나 좀 꺼내줘. 내가 잘못했어. 그 소리가 마치 하수구에서 들려오는 쥐울음 소리처럼 느껴져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찬 바람이 문풍지를 울릴 무렵 구 회장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병원행을 거부하고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길 원했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로서 그리고 기묘한 동지로서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임종을 앞둔 며칠간 그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가쁜 숨을 몰아쉬던 구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임여사, 자네, 내가 왜 자네를 받아줬는지 아나?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저는 젖은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눈에서 내 냄새가 났어. 돈 냄새 말고 도끼 말이야. 벼랑 끝에 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도끼. 그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 도끼 남을 해치는 데 쓰지 말고 자네를 지키는 데 쓰게.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그따위 것들 다 집어치우고 그냥 임정자, 자네 이름 석자만 붙들고 살아. 그것은 유언이자 제 인생에 대한 마지막 처방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 회장은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쓸쓸했습니다. 찾아오는 이는 돈 냄새를 맡고 온 먼 친척들과 하이에나 같은 변호사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상주도 아니면서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정사진 속에서 구 회장이 짓궂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울지 마. 촌스럽게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변호사가 건넨 유산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작은 기와집 문서, 그리고 평생 혼자 살아도 남을 만큼의 현금, 그리고 쪽지 한 장, 내 마지막 월급일세, 퇴직금이라 생각하고 받아둬. 그리고 절대 누구한테도 뺏기지 마. 가족은 저를 발가벗겨 내쫓으려 했는데 타인이었던 이 노인은 죽어서까지 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빈 봉투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제 인생을 알아봐준 단 한 사람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구 회장의 저택을 떠나 시골집으로 이사하는 날은 유난히 하늘이 높고 파랗습니다. 이삿짐 트럭에 단출한 살림을 싣고 서울을 빠져나가는데 덜컹거리는 트럭의 진동이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62.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렸던 제가 과연 혼자서 밥을 짓고 잠을 청하며 살 수 있을까? 밤이 되면 무서워서 다시 그 지긋지긋한 감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면 어쩌나? 시골집은 낡았지만 정갈했습니다. 뱃돌 위에 신발을 벗어놓고 마루에 걸터 앉으니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정막강산. 들리는 건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와 멀리서 짖는 게 짖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네. 저도 모르게 내뱉은 혼잣말이 마당을 한 바퀴 돌고 제 귀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불을 끄지 않고 잤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다가 몇 번이나 깨어 방문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술 취한 남편이 문을 발로 차지는 않을까? 빚쟁이들이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하지만 문 밖에는 고요한 어둠뿐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바로 자유라는 것을, 그동안 제가 겪은 소라는 삶이 아니라 전쟁이었음을, 비로소 저는 웅크렸던 다리를 쭉 펴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마당 한켠에 심어둔 상추와 고추가 파릇파릇한 싹을 틔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호미를 들고 텃밭을 매만집니다. 흙냄새가 이렇게 향기로운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고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도 거울 속 제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돕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입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정겹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입맛에 맞추느라 두부를 큼직하게 썰고 아들 식성에 맞추느라 고기를 듬뿍 넣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싱거워도 숟가락을 던지던 남편 눈치를 보느라 간을 몇 번이나 봐야 했지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호박과 감자만 잔뜩 넣었습니다. 청양고추도 2개나 썰어 넣었습니다. 밥상에 앉아 찌개를 한 숟가락 떠넣습니다. 매콤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아, 맛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옵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도 눈치 볼 사람도 없는 온전한 제 밥상입니다. 밥을 먹다 문득 창밖을 보니 붉은 노을이 산마루에 걸려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저녁할 시간이네 하며 종종거렸을 시간이지만 지금은 느긋하게 차를 한 잔 우릴 여유가 있습니다. 이 평범한 밥 한 끼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저는 그토록 먼 길을 돌아왔나 봅니다. 남편과 아들의 재판 결과는 징역 5년과 3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부회장 측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워낙 명확했고 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진술을 번복한 탓에 죄질이 나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끔 구치소에서 편지가 날아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나 좀 살려줘. 겉봉투에 적힌 익숙한 글씨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저는 뜯지 않고 반송함에 넣습니다. 그들이 죗값을 다 치르고 세상에 나온다 해도 제 인생에 다시 발을 들릴 자리는 없습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칠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감옥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할 뿐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 이름 임정자 3글자가 적힌 반송 도장만이 그들과 저를 이어주는 유일하고도 건조한 끈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묻습니다. 늙어서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자식들은 안 찾아오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그저 웃어넘깁니다. 물론 외롭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쑤시고 명절 때면 남의 집 웃음소리가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껍데기뿐인 가족 틈에서 투명 인간처럼 사는 것보다 차라리 고독이라는 친구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요. 홀로 선다는 건 외로움을 견디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기분을 살피고 나를 사랑해주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구 회장이 말했던 도끼는 이제 용기가 되어 저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마루에 앉아 달을 올려다봅니다. 둥근 달이 마당 가득 은빛 가루를 뿌려놓은 듯 환합니다.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밤바람이 젖은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달에게 건배를 건넸습니다. 임정자,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참 잘 살았다. 내일은 내 장날입니다. 시장에 가서 예쁜 꽃무늬 스카프를 하나 살 생각입니다. 남편이 싫어한다고 나이 들어 주책이라고 핀잔 줄까봐 사지 못했던 그 스카프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도서관에 들러 시집도 한 권 빌릴 겁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62. 인생의 황혼기라지만 제 인생의 시계는 이제 막 새로운 아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고 달빛이 내리쬐는 고요한 자유를 온몸으로 들이마셨습니다.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빛나는 별처럼 제 인생도 이제야 진짜 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임정자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나요? 사연의 주인공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선택과 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